만월도의 새벽은 무겁습니다. 파도가 자갈을 훑고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나지막이 읊조리는 한숨 같지요. 78의 춘삼은 그 소리에 맞춰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갯벌에 짠물이 굳은 사이사이 박혀 이제는 씻어도 씻기지 않는 시커먼 손. 그 손으로 그는 자식 셋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그 손을 훈장이라 했지만 춘삼에게 그 손은 그저 평생을 파내도 끝이 보이지 않던 갯벌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춘삼은 머리맡에 낡은 달력을 봅니다. 오늘 날짜 위에는 작게 자식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 주위로 번진 물 자국은 그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고요하던 섬마을에 낯선 엔진 소리가 섞여듭니다. 춘삼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자식들을 맞았습니다. 장남 장식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계부터 확인했고 딸 선희는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느라 바빴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그리운 고향이 아니라 빨리 해치워야 할 숙제 같은 장소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자식들과 춘삼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춘삼은 자식들을 위해 갯벌에서 갓 잡아 올린 낙지를 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젓가락을 들기보다 서로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아버지,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장남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끝은 어딘지 모르게 서둘러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춘삼은 대답 대신 낙지 다리 하나를 장남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살이 올랐더라. 많이 먹어라. 춘삼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가져온 서류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이번 섬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는지 말입니다. 아버지, 사실은 말이죠. 선희가 조심스레 입을 뗐을 때 춘삼은 창밖의 갯벌을 보았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보아온 광경인데 오늘따라 차오르는 물결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춘삼은 자식들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이짠 내 나는 곳이 지겹구나. 너희가 알아본 곳으로 가마. 자식들의 얼굴에 일순간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춘삼은 그 찰나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보다는 내 새끼들이 이제야 좀 편하게 숨을 쉬겠구나 하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춘삼은 낡은 밥그릇을 비워내며 마음속에 고인 소금물을 삼켰습니다. 잠시 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며 만월도의 고요한 밤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자식들은 안도감이 섞인 부산스러운 소리를 내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은 벌써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 처분 문제를 논의했고 선희는 방 안의 낡은 가구들을 훑으며 버릴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그 활기찬 소란 속에서 춘삼은 홀로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평생을 춘삼과 함께했던 낡은 장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갯벌의 소금기에 절어 군데군데 허옇게 일어난 고무 표면은 춘삼의 거친 손등을 닮아 있었습니다. 춘삼은 그 장화를 집어들고 천천히 갯벌을 향해 걸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떠나는 날이었지만 춘삼에겐 이별을 고하는 날이었습니다. 갯벌은 밤의 차가운 습기를 머금어 묵직했습니다. 춘삼은 장화를 신지 않고 맨발로 뻘을 밟았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파고드는 갯벌의 부드럽고도 차가운 감촉. 70년 넘게 느껴온 이 감각이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냉기가 가슴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잘 있거라. 나 없어도 물 때 되면 들어오고 때 되면 나가고 그렇게 지내라. 춘삼은 누구에게 할 것도 없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는 갯벌 한가운데 멈춰 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습관처럼 손을 뻘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낙지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땅의 온기를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춘삼의 손끝에 딱딱하고 이질적인 감촉이 걸렸습니다. 조심스레 파내어 보니 그것은 아주 오래전 막내 태구가 갯벌에서 잃어버렸던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 기차였습니다. 세월에 마모되어 바퀴는 사라지고 색은 바랬지만 춘삼은 그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있었구나. 이 녀석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는데 춘삼은 흥부든 장난감을 옷소매로 조심조심 닦아냈습니다. 자식들은 이곳을 버려야 할 가난의 터전이라 생각했지만 춘삼에게 이곳은 자식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그들의 작은 흔적조차 소중히 간직해온 거대한 보물상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삼은 씻지 않은 손으로 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태구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다가 아버지를 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아버지, 손이 그게 뭐예요? 지저분하게 얼른 씻으세요. 춘삼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그 낡은 장난감 기차를 꺼내 태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태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5살 때쯤 잃어버리고 사흘 밤낮을 울던 거다. 아까 갯벌이 나한테 이제 돌려주라고 내주더구나. 태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잊고 있었던, 아니 잊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낡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에 실려 돌아온 것입니다. 춘삼은 아들의 표정을 살피지도 않은 채 그저 허허 웃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자식들이 챙겨놓은 새 옷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춘삼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매끄러운 소재의 옷을 만져보았습니다. 편안하겠지만 갯벌의 소금기 밴 옷처럼 몸에 착 감기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며 만월도의 고요한 밤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새벽 안개가 만월도를 집어삼킬 듯 자욱하게 깔린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갯벌로 나갔을 시간이었지만 춘삼은 단정하게 빗은 머리에 자식들이 사온 빳빳한 점퍼를 입고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어제 닦아둔 낡은 장화 대신 시장에서 새로 산 가벼운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짐은 이게 다예요? 다른 건 더 챙길 거 없으세요? 선희가 방 안을 휘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춘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평생의 삶이 단 한 개의 보따리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 허망할 법도 했지만 춘삼의 눈은 그저 평온했습니다. 마당 어귀로 요양원차의 엔진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자식들은 서둘러 짐을 옮겼습니다. 장남 장식은 운전기사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막내 태구는 먼 산을 보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드디어 이 일을 끝냈다는 묘한 긴장과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삼은 대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 서서 집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직접 쌓아올린 돌담, 자식들의 키를 재며 칼로 그어놓았던 기둥의 자국들. 춘삼은 손을 뻗어 그 거친 나무 기둥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집에게 건네는 작별 인사라기보다 그 시절을 견뎌낸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 같았습니다. 아버지, 차 왔어요. 타세요. 장식의 목소리에 춘삼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요양원 차의 뒷문에 오르기 전 춘삼은 자식들을 향해 가만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거라. 가서 내들 삶을 살아라. 나는 여기 바닷소리가 들리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다. 차문이 닫히고 차창 너머로 춘삼의 얼굴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차가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떠난 자리, 춘삼이 앉아있던 마루 끝에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선희가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춘삼이 자식들에게 남긴 짧은 글귀와 함께 낡은 집의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춘삼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너희들 거다. 땅 팔아서 너희들 힘든 거 있으면 보태 쓰거라. 나는 너희들 이름만 갯벌에 두고 간다. 물이 들어오면 씻겨 내려갈까봐 매일 아침마다 새로 적어두마.
자식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당신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자식들의 삶을 위한 밑거름으로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숨가쁘게 달려와 자식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놈들아, 너희 아버지 어디 가셨어? 방금 요양원 차가 나가는 걸 봤는데 너희 혹시 아버지가 왜 그 갯벌을 고집하셨는지 정말 몰랐던 거냐? 이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멍하니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부의 끝자락, 만월도의 안개는 걷히기 시작했지만 자식들의 눈앞에는 더 큰 진실의 폭풍이 휘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며 만월도의 고요한 밤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헤이, 아버지가 떠난 만월도의 집은 비로소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주인 없는 마당에는 낡은 평상만이 덩그러니 남아 방금까지 이곳에 머물렀던 춘삼의 온기를 안개 속으로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요양원 차가 사라진 어둠의 끝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심장을 도려내 간 것처럼 가슴 한복판에 서늘한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가셨네, 결국. 선이가 힘없이 내뱉은 목소리는 습기 머금은 안개에 부딪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식은 대답 대신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 때문에 라이터 불은 자꾸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냈다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사라졌다는 막막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삼남매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버지가 머물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문지방을 넘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갯벌의 짠내와 오래된 파스 냄새, 그리고 노인 특유의 서글픈 채취였습니다. 방 안은 지나칠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장롱 안에는 자식들이 10년 전 명절에 사다 준 내복들이 한 번도 뜯지 않은 채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낡아서 누렇게 변한 자식들의 졸업사진들이 삐뚤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아직도 안 버리셨네. 장남 장식이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들춰보았습니다. 달력 뒷면에는 빼곡하게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계부도 일기도 아니었습니다. 장식인의 집 중도금날, 선인의 큰애 시험 보는 날, 태구 월급날. 자식들은 까맣게 잊고 지냈던 그들의 일상이 춘삼에게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확인해야 할 유일한 삶의 이정표였던 셈입니다. 춘삼은 갯벌에서 허리를 숙이고 낙지를 파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서울 하늘 아래 사는 자식들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기 봐. 선이가 방구석에 놓인 낡은 궤장 옆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챙기려다 이장의 소동에 밀려두고 간 보자기에 쌓인 장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갯벌에서 신던 구멍난 장화와는 달리 그것은 햇볕 한 번 쬐지 않은 듯 검은 광택이 흐르는 새 것이었습니다. 막내 태구가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장화는 묵직했습니다. 단순히 고무의 무게라고 하기엔 무언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지요. 장화 안쪽 깊숙한 곳에서 태구의 손에 걸려 나온 것은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낡은 가죽 지갑과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자마자 장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만월도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갯벌 매립 사기 사건의 판결문과 합의서들이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의 돈을 모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던 춘삼은 자식들에게 그 짐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모든 빚을 떠안았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을 다니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는 동안 춘삼은 밤마다 갯벌에 나가 남들 몰래 낙지를 잡고 소금기에 절여진 몸으로 막노동을 하며 그 빚을 갚아왔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걸 다 혼자 갚으셨던 거야? 우리한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선희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갈라졌습니다. 지갑 안쪽에는 낡은 가족 사진 한 장과 함께
춘삼이 치매를 가장하며 써내려간 비뚤비뚤한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새끼들아, 애비가 정신이 나간 척해서 미안하다. 그래야 너희가 마음 편히 나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빚은 이제 다 갚았다. 이 집이랑 저 갯벌 땅은 이제 온전히 너희 거다. 팔아서 너희들 힘든 거 보태 쓰거라. 애비는 갯벌에 내 마음 다 묻어두고 간다. 장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가 갯벌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파헤쳤던 것은 낙지가 아니라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가혹한 가난의 뿌리였습니다. 그 시각, 낯선 요양원의 딱딱한 침대 위에서 춘삼은 가만히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만월도의 그것과 달리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춘삼은 습관처럼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보았습니다. 갯벌의 부드러운 감촉 대신 소독약 냄새 진동하는 서늘한 벽만이 만져졌습니다. 이제 다 비워냈구나. 춘삼은 나직이 읊조리며 창가에 맺힌 새벽 이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엔 자식들에게 차마 보여주지 못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깊게 패인 주름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며 만월도의 고요한 밤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장화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 춘삼이 홀로 짊어지고 온 유배의 기록이자 자식들의 찬란한 일상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깎아 만든 재물이었습니다. 장식은 바닥에 흩어진 판결문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 손만 대도 바스라질 것 같았지만 그 위에 찍힌 춘삼의 지장은 마치 어제 찍은 듯 선명한 핏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신 거야?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춘삼의 낡은 지갑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지갑 겉면은 춘삼이 갯벌에서 낙지를 잡으며 묻힌 소금기에 절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딱딱한 가죽의 질감이 마치 아버지의 거친 손등처럼 느껴져 선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남 장식은 차마 울음조차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일 때마다 노망난 노인네라며 혀를 찼던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당신의 희생을 눈치채고 죄책감을 가질까봐 스스로를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의 편의를 위해 아버지는 가장 비참한 연극을 완벽하게 수행해낸 배우였습니다. 나 아까 아버지 짐 실을 때 그 장화 냄새 난다고 저 멀리 던져버렸어. 형, 나 어떡해. 막내 태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들이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그 낡은 장화는 춘삼이 자식들의 빚을 갚기 위해 한겨울 얼음 섞인 갯벌을 디디며 버틴 유일한 갑옷이었습니다. 그 시각 청록 요양원의 4인용 병실. 춘삼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정체 모를 기계음과 노인들의 거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삼은 문득 자신의 발끝이 허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뻘 속에 담겨있던 발이 깨끗한 친구 위에 놓여 있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곧 갈게. 우리 새끼들 짐은 다 내려놓고 왔어. 춘삼은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산등성이를 보며 죽은 아내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휠체어를 탄 노인이 춘삼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춘삼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에 비친 노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춘삼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춘삼이, 자네인가? 갈라진 목소리의 주인공은 30년 전 춘삼에게 매립지 투자를 권유하고 마을 사람들의 돈을 들고 도망쳤던 박 씨였습니다. 춘삼이 평생을 증오하며 동시에 자식들을 위해 그 빚을 대신 갚게 만든 원죄의 시작점. 박 씨는 암투병으로 인해 초췌해진 모습으로 춘삼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네가 왜 여기에? 춘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법도 했지만 춘삼은 이내 힘없이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복수심마저 갯벌의 퇴적물처럼 무겁게 가라앉혀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하네. 죽기 전에 자네를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어. 나도 내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일로 흘러들어왔네. 내가 자네 자식들 공부할 때 몰래 보냈던 그 돈들. 자네가 다 갚았다는 소식 듣고 매일 밤 울었네. 춘삼은 박 씨의 말을 듣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 역시 죄책감에 시달리며 남몰래 춘삼의 자식들을 돕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춘삼은 자신이 지켜온 고독한 희생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만월도의 집에서는 장식이 결연한 표정으로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 아버지 모셔오자. 이 집 안 팔아도 돼. 내가 어떻게든 버텨볼게. 자식들은 젖은 얼굴을 닦지도 못한 채 서둘러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안개는 더욱 짙어져 앞이 보이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밤새 내린 비에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 침수되었다는 소식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자연마저 그들의 뒤늦은 참회를 가로막는 듯 했습니다. 마을을 잇는 단 하나뿐인 다리가 불어난 물에 잠겼다는 소식은 자식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식은 핸들을 꽉 쥐고 차창 밖에 자욱한 안개를 노려보았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지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은 죄책감의 두께는 닦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어떡해? 아버지가 거기서 우리 기다리면 어떡해? 선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야 겨우 아버지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하늘은 그들에게 단 한 걸음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자식들은 차에서 내려 범람하는 물길 앞에 섰습니다. 거센 물살은 마치 너무 늦었다고 꾸짖는 춘삼의 호통처럼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원의 적막한 복도, 춘삼은 박 씨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창가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철천지원수였던 두 노인은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서로의 그림자에 의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춘삼이 자네, 자식들 원망스럽지 않은가? 어떻게 그 험한 갯벌을 매일같이? 박 씨의 물음에 춘삼은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원망이라니. 내 새끼들이 내 갯벌인데 물이 들어오면 나갔다가 다시 때가 되면 돌아오는 저 바다 같은 게 자식 아니던가. 나는 그저 내 자리가 바닷가라 거기 서 있었던 것뿐이네. 춘삼의 목소리는 파도 끝에 부서지는 거품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는 박 씨에게 자신의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요양원에 오기 전 장화 속에 마지막까지 넣어두었던 자식들의 어릴 적 일기장이었습니다. 박 씨, 이것 보게. 우리 장남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거야. 아빠처럼 멋진 어부가 되겠다고. 나는 이 문장 하나 붙잡고 30년을 버텼네. 내 새끼가 나를 멋지다고 해줬는데 그 빚더미에 내 새끼 꿈이 짓눌리는 꼴을 어떻게 보겠나.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마른 눈물을 훔쳤습니다. 춘삼의 희생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치열한 항전이었음을 그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새벽 4시, 기적적으로 안개가 걷히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차를 버리고 갯벌 옆 제방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두가 진흙에 빠지고 옷이 빗물에 젖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맨발로 갯벌 위를 달렸습니다. 발바닥을 찌르는 조개 껍데기의 아픔보다 아버지가 느꼈을 30년의 고독이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요양원 입구에 도착한 삼남매. 그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춘삼의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장식의 절규에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듯 그들을 복도 끝 테라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춘삼이 비를 맞으며 먼 바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달려와 춘삼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집으로 가요. 그 갯벌 땅 안 팔아도 돼요. 우리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자식들의 통곡 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춘삼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보다는 마치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는 듯한 깊고 인자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춘삼은 젖은 손으로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내 새끼들. 발은 안 시더냐? 자신들의 배신보다 자식의 젖은 발을 먼저 걱정하는 아버지의 말에 삼남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춘삼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만월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부의 거대한 반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갚아온 빚의 영수증 뒤에 숨겨진 춘삼조차 몰랐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드러날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의 서늘한 복도를 뒤로하고 다시 돌아온 만월도의 집. 대문을 들어서는 춘삼의 발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가벼워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양옆에서 그의 팔을 부축했지만 춘삼은 오히려 그들의 손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내 집이 최고구나. 갯벌 비린내가 코끝에 닿으니 이제야 숨이 쉬어져. 방 안으로 들어선 자식들은 제일 먼저 켜켜이 쌓인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장식은 삐걱거리는 문구를 고치고 막내 태구는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선희는 아버지가 쉴 자리를 정돈하다가 안방구석에 낡은 천에 덮여있던 어머니의 유품, 오래된 발판 재봉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는 참, 이 무거운 걸 끝까지 안 버리셨네. 선희가 재봉틀 위에 쌓인 먼지를 쓸어내자 끼익 소리를 내며 낡은 나무 서랍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녹슨 가위와 실타래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선희는 무심코 재봉틀 밑바닥을 살피다 나무 틈새에 끼어 있는 낡은 가죽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태구야, 이것 좀 봐. 자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춘삼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흔적들이었습니다. 춘삼은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 든 낡은 통장과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에는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정갈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춘삼 씨에게 당신 갯벌 나가서 손톱이 다 빠지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나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몰래 밤마다 바느질하고 굴 따서 모은 돈이에요. 이건 우리 땅 지키는 데 쓰지 말고 나중에 당신 기력 다 했을 때 당신 보약이나 한 재 지어 드세요. 통장에는 10원, 100원 단위로 입금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갚느라 피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 역시 병든 몸을 이끌고 남몰래 그 무게를 나누어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춘삼은 아내의 필체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멈아, 당신 아픈 줄도 모르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 미련한 사람아. 자식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누려온 평범한 일상은 단순히 아버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부모 두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갈아 넣은 결실이었다는 것을요. 선희는 수첩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대목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선희 시집 갈 때 이불 한 채 못 해준 게 한이 되네. 그래도 얘야, 아버지가 지킨 저 갯벌은 나중에 너희가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어머니 품 같은 곳이란다. 절대 저 땅을 미워하지 마라. 선희는 어머니의 유언 같은 문장을 읽으며 재봉틀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 갯벌은 그저 팔아치워야 할 자산이거나 지긋지긋한 가난의 상징이었지만 부모님에게 그것은 자식들이 세상에서 다치고 돌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집 그 자체였습니다. 장식은 마당으로 나가 춘삼이 평생 신어온 낡은 장화를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진흙이 덕지덕지 묻은 그 장화가 이제는 세상 그 어떤 명품 구두보다 무겁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이 집 정리하지 말자. 그리고 이 땅도 팔지 말자. 여기가 우리 뿌리잖아. 막내 태구와 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급함이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갯벌의 침묵과 닮은 깊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삼은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자식들과 나란히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잠시 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며 만월도의 고요한 밤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요양원의 서늘한 복도를 뒤로하고 다시 돌아온 만월도의 집. 대문을 들어서는 춘삼의 발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가벼워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양옆에서 그의 팔을 부축했지만 춘삼은 오히려 그들의 손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내 집이 최고구나. 갯벌 비린내가 코끝에 닿으니 이제야 숨이 쉬어져. 방 안으로 들어선 자식들은 제일 먼저 켜켜이 쌓인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장식은 삐걱거리는 문구를 고치고 막내 태구는 마당의 잡초를 뽑았습니다. 선이는 아버지가 쉴 자리를 정돈하다가 안방구석에 낡은 천에 덮여있던 어머니의 유품, 오래된 발판 재봉틀 앞에 멈춰섰습니다. 엄마는 참, 이 무거운 걸 끝까지 안 버리셨네. 선이가 재봉틀 위에 쌓인 먼지를 쓸어내자 끼익 소리를 내며 낡은 나무 서랍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녹슨 가위와 실타래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선이는 무심코 재봉틀 밑바닥을 살피다 나무 틈새에 끼어 있는 낡은 가죽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태구야, 이것 좀 봐. 자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춘삼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흔적들이었습니다. 춘삼은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 든 낡은 통장과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에는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정갈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춘삼 씨에게. 당신 갯벌 나가서 손톱이 다 빠지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나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몰래 밤마다 바느질하고 굴 따서 모은 돈이에요. 이건 우리 땅 지키는데 쓰지 말고 나중에 당신 기력 다했을 때 당신 보약이나 한 재 지어 드세요. 통장에는 10원, 100원 단위로 입금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갚느라 피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 역시 병든 몸을 이끌고 남몰래 그 무게를 나누어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춘삼은 아내의 필체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멈아, 당신 아픈 줄도 모르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 미련한 사람아. 자식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누려온 평범한 일상은 단순히 아버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부모 두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갈아넣은 결실이었다는 것을요. 선이는 수첩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대목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선이 시집 갈 때 이불 한 채 못 해준 게 한이 되네. 그래도 얘야, 아버지가 지킨 저 갯벌은 나중에 너희가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어머니 품 같은 곳이란다. 절대 저 땅을 미워하지 마라. 선이는 어머니의 유언 같은 문장을 읽으며 재봉틀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 갯벌은 그저 팔아치워야 할 자산이거나 지긋지긋한 가난의 상징이었지만 부모님에게 그것은 자식들이 세상에서 다치고 돌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집 그 자체였습니다. 장식은 마당으로 나가 춘삼이 평생 신어온 낡은 장화를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진흙이 덕지덕지 묻은 그 장화가 이제는 세상 그 어떤 명품 구두보다 무겁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이 집 정리하지 말자. 그리고 이 땅도 팔지 말자. 여기가 우리 뿌리잖아. 막내 태구와 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급함이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갯벌의 침묵과 닮은 깊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삼은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자식들과 나란히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몸을 낮추자 만월도의 갯벌은 금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춘삼은 자식들이 신겨준 새 장화를 신고 갯벌 끝자락에 멈춰섰습니다. 평생을 허리 숙여 살아온 그에게 이 광활한 대지는 이제 떠나야 할 곳이 아닌 돌아가야 할 고향이었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차요. 이제 그만 들어가요. 장식이 춘삼의 어깨에 두툼한 겉옷을 걸쳐주었습니다. 춘삼은 아들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버지의 손마디가 아들의 매끄러운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 온기만으로도 수십 년의 원망과 오해는 파도에 씻겨 내려가듯 사라졌습니다. 춘삼은 바다를 향해 나직이 숨을 내뱉었습니다. 장남아, 내가 저 갯벌에 자국을 참 많이도 남겼지. 그런데 말이다. 저 바다는 매일같이 그 자국들을 지워주더구나. 너희들이 내 가슴에 남긴 자국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상처들도 저 바다처럼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좋은 것만 남기자꾸나. 춘삼의 눈동자에는 지는 해의 잔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초조해하던 장남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졌고 늘 불안해하던 선희의 얼굴엔 어머니를 닮은 단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방황하던 막내 태구의 등은 어느덧 아버지를 업을 수 있을 만큼 듬직해져 있었지요. 그날 밤 춘삼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어머니의 낡은 재봉틀이 있었고 발치에는 자식들이 선물한 새 장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춘삼은 꿈을 꾸었습니다. 갯벌 위에서 젊은 시절의 아내가 새하얀 수건을 머리에 쓰고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했어. 우리 새끼들 이제 다 컸어. 춘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만월도의 파도 소리와 닮아갔습니다. 거칠게 몰아치던 인생의 풍우가 지나가고 비로소 찾아온 잔잔한 썰물 같은 평온함이었습니다. 춘삼은 그 밤 자식들의 낮은 흐느낌을 자장가 삼아 어머니의 품이자 대지의 품인 갯벌의 곁으로 조용히 길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자식들은 만월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남 장식은 춘삼의 낡은 집을 고쳐 만월도 기억저장소라는 작은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춘삼의 낡은 장화와 어머니의 재봉틀, 그리고 자식들이 어릴 적 갯벌에 묻었던 빛바랜 장난감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선희는 주말마다 내려와 어머니의 조리법으로 마을 노인들에게 따뜻한 전골을 대접했고 막내 태구는 춘삼의 뒤를 이어 만월도의 갯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어느 노을 지는 저녁, 삼남매는 다시 갯벌에 섰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로 밀물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춘삼이 신었던 장화 자국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딛고 선 땅 밑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갚아온 사랑의 지층이 단단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바다가 참 따뜻해요. 태구가 바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자 수평선 너머에서 대답인 양 따스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자식들의 뺨을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갯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다시 새로운 생명을 길러내는 거대한 어머니의 품으로 만월도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춘삼이 남긴 마지막 등불이 자식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만월도 춘삼 노인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삶에도 저마다의 갯벌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의 청춘을 다 바쳐 일궈낸 그 거친 땅을 우리는 때로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춘삼 노인이 자식들의 이름을 갯벌에 매일 아침 새로 적었던 마음은 어쩌면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가장 먼저 품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그 진심을 춘삼 노인의 낡은 장화처럼 투박하게나마 꺼내어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밤에 작은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깊고 섬세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만이 간직한 가족의 추억을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갯벌의 파도 소리처럼 평온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